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수출 규제 시행세 측에는 기존 반도체 소재 3개의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 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을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일본이 그 강요 회의를 통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고 오늘 공포를 또 하면서 근데 제외를 했습니다. 일단 그 3주 지난 28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가 얼마큼 좀 불편해지는 건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먼저 이제 이 그 수출 관리 통제 체제라는 것이요. 네. 기존에는 이제 그러니까 3개의 그룹으로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한 개 그룹을 늘려가지고 B 그룹을 ABC에서 ABC에서 예. ABCD로 해가지고 B 그룹이 하나 더 신설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등급을 나누게 된 이유는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경제 침략을 하면서 예. 오락가락 했었어요. 이유를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게 그 비난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수출 통제 차원에서 이제 하는 것이다. 수출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WTO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이 논란이 되고 있듯이 그 논란을 국제사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예. 결국은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수출 관리 차원 속에서 이 조치를 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이 그 수출 통제 체제를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구체화시킨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종래 이제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국가 27개 국가 중에서 네.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나머지 26개 국가는 그대로 이제 A 그룹에다가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이 그 국가들의 이제 그러니까 그 자격을 주고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만 딱 B 국가로 이제 하게 되면 좀 뭔가 좀 모양이 어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B 그룹에 있던 국가들 중에서 일부 국가들 10 내지 한 20여 개 국가들을 나눠가지고 B, C로 나눠가지고 좀 이제 분류를 이제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제 그 걱정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일본이 이제 수출을 할 때요.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할 때 그 수출 품목이 이제 그 우리가 기존에 A 그룹에 있을 경우에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관리에 의해 가지고 그냥 이게 포괄적으로 허가가 되고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통제를 안 받았던 거죠. 근데 이제는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 일본 기업이 수출하려고 하는 품목들이 만약에 수출 통제 품목에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품목이 어디에 사용될 것이고 그다음에 누가 최종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예. 심지어는 현장 검사까지도 하겠다는 이제 이런 이제 그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수출하는 데 속에서 굉장히 그 일정이 굉장히 지연될 수도 있고 때로는 수출이 그러니까 아예 차단될 수도 있죠. 그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이 조치를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품목이 안 나왔다고 일부에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일반화돼 버린 겁니다. 더 커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품목을 이제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설정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정을 해주면 차이 난데 그렇죠. 얘기를 안 해버렸으니까 이게 또 어떻게 갑자기 또 어떤 거를 제한할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1,100여 개 이상의 품목이 그러니까 다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다 그걸 극단적으로 수출 통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번 조치는 그렇게 우리가 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이 수출 규제 품목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추가로 어떤 것들을 더 지정을 할 수 있는 여지 또 뭐 추가 수출 규제 조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품목이 1,100여 개 품목이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품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일본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칼자를 쥐고 있는 거죠. 일본 정부가요. 칼자를 예. 쥐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비책을 이제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뭐 일단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셨을 텐데 그 정도면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계세요? 일단 정부로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일부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경고 시그널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노력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 정부가 사전에 대법원 판결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개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대법원 판결이 난 거 내용이 어떻게 나든 간에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러니까 배상을 개인들한테 해주든지 우리 정부가 사실은 그냥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 암암리에 그러니까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정부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이제 확보를 했었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국산할 수 없는 품목들, 단기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품목들은요, 결국은 수입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한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국산화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 같은 경우는 속도를 이제 그러니까 보다 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번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일본하고 그러니까는 신뢰성 있는 거래를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앞으로 이 문제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이게 개선된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상 복귀가 된다 하더라도 기업들 입장 속에서는 언제든지 이걸 리스크로 그러니까 이제 기업 경영에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기업 경영을 할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죠.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 경제가 탈일본의 이 큰 어떤 물줄기가 방향이 바뀌었다고는 저는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대응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 기존엔 들지 않았었던 어떤 비용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내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기업이 기업 경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많은 리스크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전까지는 지난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동안에는요, 국제 분업 체계 속에서 상당히 기업들이 그러니까 해외 외주화시키라든가 해외 기업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의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부품을 그러니까 생산하는 것보다 혹은 국내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품을 조달하는 것보다도 해외에서 조달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경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더 이익이 났었고. 예,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서로 경제 전쟁들이 그러니까 심화되어지면서 예, 예.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변화된 상황 속에서 기업 경영들도 리스크 관리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기 근본적으로? 때문에요. 예. 그렇군요. 예,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뭐 정부, 기업도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반대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는 계속 자국에는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자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건 전술적인 립 서비스고요. 제가 볼 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일본이 지금 일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일본 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경제를 그러니까 유지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일본 은행에서 돈 찍어낸 규모가 그 이전 5년 동안보다도 좀 줄어들었어요. 한 35조 엔 정도로요. 줄어들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소득이 1,141억 엔이 줄어들었어요, 이래. 왜 그러냐면 거기에 또 한 가지 추가된 게 뭐냐면 유동성은 풍부해졌는데 소득은 줄었다. 예. 예. 그거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죠. 이해가 어렵네요. 근데 우리가 장사나 무슨 사업을 할 때 돈을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익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망할 수도 있잖아요. 경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렇죠. 일단 지난 그러니까 적네. 6년 동안에 아베 정권에서 1년에 연 66조 엔을 그러니까 투입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0조 원에 해당되죠. 근데 뭐냐면 이거 가지고 한 9조 4천억 엔 정도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예. 그 속에서 그나마 그걸 조금 보완하는 게 수출 부분이에요. 근데 지난해 무역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이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요. 80년대 말에 한 10% 좀 넘어서까지 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3.4%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수출을 그러니까 통해서 경제를 그러니까 팽창시키겠다는 거였었어요. 근데 일본이 만약에 우리나라한테 팔지 않아도 일본 기업들이 팔 데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왜 안 팔았겠습니까요? 자기들 세계 시장 점유율이 잠깐 축소돼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 기업한테 팔지 못할 경우에 다른 데다가 그러니까 판매할 곳이 이렇게 마땅치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삼성 같은 데에 90% 이상을 공급하는 오사카의 어떤 그런 네.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막혀버리면 오히려
자국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사실 이 그 산업 구조를 보게 되면요. 저는 이제 산업 구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는데요. 네네. 산업 구조를 보게 되면 부품 소재의 역할이라는 것은 완제품하고 밀접하게 한 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일본의 부품 소재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완제품하고 우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 근데 이 고리가 단절됐을 때 삼성이나 SK하이닉스, LG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고객을 못 만나게 되면은 이 부품 소재도 마찬가지로 절름발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제품 만드는 기업을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부품 소재의 경쟁력도 그러니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 제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미가제식 공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예. 자기 목숨을 자기의 그러니까 이 피해를 전제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가미가제식 공격이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일본 기업이 일본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초기에 이것을 그러니까 압박을 해가지고 자기들 의도대로 관철시킬 줄 생각했는데 우리가 너무 완강하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일본도 내부적으로 곤혹스러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일본의 경제 보복이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금융 보복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가지고 볼 때는요, 우리가 지금 일본 자금이 들어와 있는 것이 미치는 것이 우리가 전체 그러니까 우리 이 금융 자원 중에서요 2%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제 세계 금융 환경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폭락하고 있듯이요. 그러면 이게 뭐 제2의 글로벌 금융위 같은 사태가 전개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일본 자금이 이탈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탈했을 경우에 네. 일본이 오히려 더 손해를 봅니다. 아,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가고 있어요. 일본 금융 자원들이요. 예. 근데 그걸 포기하면서 근데 우리한테 타격도 못 주면서 철수한다?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 부분이죠. 그러니까 최 교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일본한테 굉장히 좋은 손님인데 맞습니다.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이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일본 경제가 굉장히 지금 그 약화돼 가고 있어요. 약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 가지고 이 경제를 그러니까 지금 유지하고 있듯이요.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에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하는데 30년 동안에 쓸만한 조치는 다 동원했어요. 다 동원했는데 이게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출구를 어디서 참고 있냐? 한국이라든가 한반도에 그러니까는 한반도를 희생물로 삼아가지고 저는 이걸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산업 생산을 보게 되면요. 일본도 제조업 중심 경제인데 예. 일본의 산업 생산이 지난 30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90대 초하고 지금하고 산업 생산의 그 액이 똑같아요. 거의요. 변화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전쟁이 나거나 한국 전쟁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거나 하게 되면은 산업 생산이 크게 복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동시에 망가뜨릴 수도 있죠. 예? 그러면서 지금 한국 경제가 2007년 이후로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국이 수출이 증가할수록 일본에 대한 수입이 같이 증가했는데 2007년 이후로는요. 일본의 수출액이 2007년 수준을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12년 동안에 일본 수출이 거의 정체가 돼 있습니다. 예. 정체가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수출이 증가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간의 이 관계가 좀 약화돼 가고 있어요. 과거엔 굉장히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 갔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턱 밑까지 추격해 온 거죠. 일본은 이게 멈춰 있는 상태 속에서요. 예.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고 그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경우에 이 남북 간의 어떤 경제 통합이라든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남북을 통일했을 경우에는 일본한테는 굉장히 일본 우익한테는 굉장히 끔찍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부담일 수 있다. 예. 예. 그런 이제 상황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는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 거죠. 지금의 그 금융시장의 그 불안정성은 꼭 일본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어떤 어떤 뭐 지금까지 상당히 뭐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주식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고점에 있었고 더 이상 어떤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내려올 것이 내려오는 거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 국가들이 엄청나게 유동성을 공급했어요. 초저금리에다가요. 예. 양적 완화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사실 그걸로 상당 부분을 끌어올린 겁니다. 그 자금들이 그러니까 실물 경기보다는 자산 시장으로 되게 다 투입이 됐었어요. 그게 끌어올린 부분이 있어요. 실물 경기가 아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실물 경기하고 금융 부분하고 이 갭이 그러니까 괴리가 확대가 됐죠. 확대가 되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고점 대비해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조금 오늘 더 올라간 정도 했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최고 고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랬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지고 있는 것이
못 올라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이게 거의 그러니까 정점에 와 있는 거다. 지금 실물 경기가 펀더멘탈이 그러니까 뒷받침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예. 이게 지금 거의 최고점이라고 보는 시장 심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최고점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떨어질 일뿐이 안 남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거의 떨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재료를 제공해 준 거죠. 여러 이슈가 이제 맞물리면서. 예, 그렇죠. 연준이 대표적인 게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없다는 이런 시그널을 예. 보내거나 좀 없다 있겠죠.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중 갈등도 터져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시장에다가 떨어질 만한 재료를 던져주다 보니까 이게 같이 폭락을 한 거죠. 네.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내외 요인들이 결국에는 시장에 어떤 불안 심리를 작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때문에 뭐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뭐 공매도 제한을 검토하겠고 앞으로도 이런 금융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불안에 대비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좀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냥 불안한 거죠, 그렇죠? 예,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올 가을 되면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결판 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굉장히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면 이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공매도 같은 경우는 더 거기에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는 어떤 투기 행위들이 이제 전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의 불안감을 더 그러니까 악화시킬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공매도 규제 같은 경우 저는 적절한 어떤 대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그것만 가지고 대책의 본질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그러니까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투자자들도 그러니까는 시장에 그러니까 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 보복 조치에 맞불로 여러 대응책들이 뭐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이제 일본 여행 금지 구역 지정인데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의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또 이 상황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보다는 뭔가 해결책이 또 외교적인 해결책도 필요할 텐데 어떤 맞불 대응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어떤 외교적 또 해법을 좀 찾는 것이 모색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네요. 저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는 양보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최선의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감정 속에서는 뭐 예.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제 아버지 어머니가 힘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가 를 옆집 사람이 강제로 끌어다가 일 시키고 능욕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죄도 안 하고 배상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들이 물건 파는 것도 골라서 팔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은 네가 파는 물건 안 사겠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저는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안 해요. 안 봐요. 이건 강경한 대응도 아닌 거고요. 지극히 상식적인 대응이다. 최소한 그 정도도 안 한다면은 그건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저게 아닌 거죠. 사실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는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는데 그것까지 만약에 우리한테 포기하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 못 살아갑니다. 정신적인 멘탈이 붕괴돼 버립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봐요. 중요한 어떤 나라의 경제적인 가치 이상이에요. 예. 그러면 그랬을 때 지금 이 피해가 우리가 그냥 일본이 공격하는데 그냥 우리가 마냥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일본은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그러니까 일본한테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행 같은 경우를 규제하는 거 저는 네. 적절한 어떤 고려사항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행 수지에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적자를 일본한테 구하고 계속 그동안 몇 년 동안 증가해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을 찍어내 가지고 경제 규모가 팽창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럼 수출 가지고 이제 그걸 보완했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러니까 작은 그러니까 수출 금액이 감소하더라도 타격을 입힐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 점에서 일본도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야지 예. 일본의 재계라든가 일본의 국민들도 그러니까는 아베 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아베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인 거고요. 그래야지만 결국 아베 정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일본 국민들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아베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멍청한 이 무역 전쟁에 대해서 결국은 일본 국민들을 움직여 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는 포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본도 갈수록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구체적인 보복이 이제 예. 진행이 된다면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아베 정권도 태각을 할 수 있는 출구를 좀 이제 모색을 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명분 있는 출구가 필요하겠죠. 명분이 필요하겠죠. 예. 그냥 출구 나가게 되면 아베 정권은 붕괴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쥐도 그러니까는 도망갈 곳을 남겨두고 쫓는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이제 예교적인 노력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행 규제 조치만큼이나 이번에 정부에서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를 또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저는 건가요? 실효성을 떠나서요.
그동안에 이제 한일 간의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종속적인 어떤 경제의 분업 구조 속에서 예. 일본이 그러니까는 그 자체내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혹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전시켰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해 산업도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는 우리가 그걸 통제했을 때 수입을 통제했을 때 상당히 아픈 부분이죠. 자국 내에서 그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잘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 어쨌든 이번 계기로 일본이 어디 감히 이런 자세를 좀 고치는 계기가 됐으면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최병훈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